네,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성공투자의 아침 마스터 프로핏 사단 카이로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그 오전 시간에 제가 여러 시청자분들 만나 뵙고 해드리는 주제 자체가 이제 산업을 알아야 수익이 보인다라는 주제로 주식시장에서도 큰 카테고리 안에서 특히 산업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좀 간단하고 쉽게 해드리면서 현 시점에서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산업하고 그 안에서 어떻게 투자 아이디어로까지 연결시키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수익으로 연결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이제 1시간이라는 뭐 긴 시간은 아닙니다만 짧은 시간입니다만은 제가 좀 짧게 그리고 짧으면서도 좀 알차게 구성을 해놨으니까요. 좀 엑기스를 좀 찾아간다라는 생각으로 좀 집중해서 시청을 해보시고 투자 아이디어를 좀 얻어가시고 좀 매매하시는 데 있어서 지금 시점에 우리가 좀 집중해봐야 될 산업이 무엇인가에 대한 아이디어를 토대로 좀 매매하시는 데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뭐 매번 그렇듯이 제가 이제 가장 좋아하는 매매 방식이자 그리고 이제 오늘도 방송 자체를 제가 그렇게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전체 시장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산업 뭐 거기서 이제 작은 카테고리로 들어가면은 테마에 대해서 또 알아봐야겠죠. 그러면서 또 정말 중요한 어떤 종목을 우리가 선점해서 뭐 매수할 것인지 어떤 타점에서 매수를 하고 또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청산을 하는 것까지 종합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이러한 그 매매 방식을 우리 시장에서는 탑다운 방식의 매매라고 얘기를 합니다. 몇 번이고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위에서부터 위에서부터 아래로 왜 내가 이 투자 아이디어를 내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한 번씩 다 검증을 해서 결국 최종적으로 종목을 선정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이렇게 제가 이제 뭐 방송을 통해 가지고 혹은 뭐 다른 분들이 어떤 분 누가 카더라 하는 식의 매매를 하시는 게 아니라 매매를 하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본인 개개인 각자가 내가 이 주식을 이 종목을 왜 매매하는구나 왜 내가 매수하는구나를 스스로 고개 끄덕이면서 매매하실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이고 좋은 방식이 탑다운 방식의 매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주식 매매를 한다는 거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매매 방식이 될 수가 있겠는데 기본이 튼튼해야 어떻죠? 진짜 제대로 된 매매를 할 수가 있는 거죠. 탑다운 방식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오늘 오늘 그 방송도 탑다운 방식으로 제가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어 놓은 대로 이제 특히 이 미들 영역, 가운데 영역인 산업하고 테마를 우리가 잘 정리할 수만 있다면은 곳곳에 산재해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다. 라는 것을 제가 한 번 더 강조를 해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전체 시장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확인을 안 할 수가 없겠죠. 전체 시장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탑다운 위에서부터 내려갑니다. 국내 지수에 대한 현황인데 우리가 이제 20년도 3월 달에 이제 최저점을 갱신을 했죠. 최저점을 갱신을 하면서 그 후로 가파르게 상승을 해가지고 좋은 지수 현황을 만들어냈었는데 그때 이제 고점 대비 최고점 대비 지금의 최저점이 대략적으로 제가 여기 표시해 놓은 대로 22% 정도 하락을 했던 거거든요. 이 하락에 우리가 가장 큰 요인으로 뽑는 것이 긴축입니다. 긴축. 미국의 미 연준의 긴축 정책으로 인해서 이렇게 빠졌다라고 해석하는 게 가장 그 시장에 널려 있는 시장에 가장 팽배하게 퍼져 있는 해석인데 우리가 이제 그 일반적인 긴축 사이클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뒤집어 본다고 했을 때 2004년도 그리고 2018년도의 경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2004년도하고 2018년도에도 대대적인 긴축 정책이 펼쳐졌었죠. 보통 이제 긴축 정책이 펼쳐진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 금융시장에서는 스트레스로 받아들입니다. 금리 인상을 하고 이제 뭐 시장에 있는 돈을 한마디로 묶어낸다는 긴축을 하겠다는 정책이 발표되면은 이 금융시장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럼 그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보편적인 그 평균 라인에서 얼마나 그 스트레스를 얼마나 그러니까 하락을 하느냐라는 거죠. 그 점에 대한 그 답은 22%입니다. 대략 한 20% 내외로 스트레스를 받고 나서 그 후에는 다시 반등이 이어진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역사적으로 그랬고 기술적으로 그렇다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다면 지금의 우리 그 증시는 어떻냐? 지금의 우리 증시는 어떻냐? 고점 찍고 여기 보시면 고점 찍고 쭉 내려갔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최근 들어가지고
어땠죠? 우리가 시장을 바라볼 때 굉장히 한숨이 나오고 좀 어려웠죠. 어려울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지속적으로 우하향하는 모습만 보여줬으니까. 기술적인 단기 반등, 그러니까 뭐 데드캣 바운드 현상만 보여줬지 그렇다 하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었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 그게 그 하락세가 지금 대략 한 22%, 직전 고점 대비 22% 정도 하락을 한 상황이거든요. 우리 국내 지수가. 그렇다 보니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스트레스 받을 만큼 다 받았다. 이제는 치고 올라갈 일만 남았다. 그리고 제가 이전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2750선까지는 2600선까지 빠졌었죠. 2750선까지는 굉장히 빠르게 치고 올라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바로 2750 탈환해 가지고 지금 그 안에서 횡보 구간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2750선에서 지금 횡보 구간을 가지고 있지만, 그렇다면 이제 뭐 그 이전처럼 3000포인트 3300포인트 계속해서 올라가서 신고가를 찍을 것이냐 라고 이제 거꾸로 물어보신다고 하시면은 지금 당장은 그 시점은 아니에요. 지금 당장은 단계적인 우상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저희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상황은 맞습니다. 아직도 이제 남아있는, 뒤에서 설명드릴 거예요. MSCI 그 이제 모건 스탠리 이제 그 지수 같은 경우도 이제 리밸런싱 돼야 되는 경우가 남아 있고, 그리고 이제 코스피 200 지수도 리밸런싱 돼야 되는 경우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모두 정리가 된 3월 이후부터는 조금 우리가 단계적인 우상향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예상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서 고무적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부분은 지속적인 하락세가 좀 진정됐다. 이제는 상승 랠리를 가져가기 위한 준비 단계를 거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 지수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그런 상황이다 라는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몇 가지 또 시장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뉴스들 몇 가지를 봐본다면은, 하반기 이제 슈퍼 긴축된 증시가 대폭락할 것이냐, 큰 문제 없을 것이다. 마이너스 20%, 제가 앞서 말씀드렸어요. 저는 22%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마이너스 20% 딸꾹질할 듯. 그러니까 이제 하방 압력이 거의 이제 올 때까지 다 왔다라는 거죠. 슈퍼 긴축, 그러니까 긴축에 대해서는 앞으로 뭐 금리를 7번 인상하겠다 뭐 그런 뉴스들이 나올 정도로 긴축에 대한 그 압박은 어느 때보다 심각한 상황이 맞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은 맞는데, 그렇다고 한들 증시의 대폭락은 이 이상은 쉽지 않을 것이다. 2600선까지 떨어졌거든요. 그게 이제 22% 정도, 지수 전반적으로 봤을 때 22% 정도 빠진 상황이었었고, 큰 붕괴는 없을 것이다. 마이너스 20% 정도 딸꾹질 할 것이다 라는 거고요. 지금 그 우리가 보통 그 기업을 볼 때 멀티플이라고 하잖아요. 그 멀티플이 PER 멀티플이 국내 그 코스피 지수만 놓고 봤을 때 멀티플이 10배가 되지 않습니다. 채 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그 마음 편하게 매수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냐라는 것을 단번에 보여주는 지표인 거죠. 그런 부분도 체크하고 있으셔야 되시고, 그리고 경제 정상화 기대에 상승하고 있다. 경제 정상화, 여행 항공 빵끝했다. 여행 항공주 하면 우리가 바로 떠올라야 되는 게 있죠. 뭐 리오프닝 관련주, 그리고 리오프닝 관련주에다가 이제 코로나 끝났다. 뭐 그런 것을 말하는 거죠. 코로나 끝났다. 경제가 정상화가 될 것이다. 지금 다 이어지고 있어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도 오미크론이 이제 우세종이 되면은, 지금 확산세는 굉장히 무서울 정도로 커지고 있는 건 맞지만, 오미크론이 이제 확산세, 그러니까 우세종이 되면은 이제는 코로나 시대가 잠정적으로 좀 끝날 것이다. 그냥 뭐 독감 수준으로 그칠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시대가 지금 오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이제 호신호, 좋은 신호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곳곳에서. 그리고 이제 뉴욕 증시, 기술, 금융주 강세에 상승했다. 뭐 다우 지수, 나스닥 지수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국내 지수가 22% 정도 하락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제가 국내 증시 기준이었지만 외국도, 그러니까 또 어떻게 보면 전 세계 그 금융을 이끌어가는 미국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다우 지수, 나스닥 지수 올라가고 있어요. 미국 증시 거품이다, 뭐 걱정된다, 우려된다 그런 말 많았잖아요. 근데 올라가고 있다고요. 바닥 찍고 저점 다지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라는 거 한 번 더 기사로서 우리가 체크를 해본 거고, 미국의 확진자 또한도 80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뚝 줄어들었다.
다 좋은 소식입니다. 이제는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거죠. 우리 시장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뉴스들인 거예요. 그리고 단순히 우리 개인적으로 봤을 때 마스크 답답하잖아요. 마스크도 벗게 될 그런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라는 거고, 이게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건데, LG 에너지 솔루션 MSCI 리밸런싱 수급 파도 한 번 더 올 겁니다. MSCI에서 이제 리밸런싱이 되면서 종목 편입되고 종목이 편입 편출되는 과정에서 지금 우리 시장의 수급 파동이 한 번 더 이어질 거예요. 이 부분은 우리가 분명히 이제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3월 이제 선물 옵션 만기가 돼가지고 코스피 200 지수의 편입 편출이 이루어지겠죠. 그때까지는 뭐 아주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장밋빛으로 상승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제가 못 드린다고 했어요. 그게 다 이런 데 있는 거예요. MSCI 리밸런싱 되는 거 있죠. 그리고 이제 코스피 200 지수 리밸런싱 되는 게 있습니다. 그 두 가지 굵직한 이슈가 좀 해소된다면, 그 재료가 해소된다라고 하면은 우리 시장에 이제 그 거대한 뭐 개별 기업의 뭐 불안 요소라든가 분명한 그 변화 요인은 있겠지만, 전체 시장에서 우리가 이렇다 하게 크게 좀 걱정 요인이 될 수 있는 것은 해소가 되는 거거든요. 그 재료가 그런 게 남아 있다. 우리가 그런 부분도 체크를 해둬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바이든처럼 미국 대통령이죠. EU도 웨이퍼를 들었다. 웨이퍼가 제가 이제 뭐 저희 그 노란톡방 들어와 계신 분들은 제가 자료를 좀 자주 제공을 해드리다 보니까 익숙하실 텐데, 반도체 생성 공정에서 가장 첫 번째 단계에 있는 게 웨이퍼죠. 우리가 그 동그란 원판으로 되어 있는 뭐 뉴스에 많이 나오는 그런 게 이제 웨이퍼인데, 웨이퍼를 들었다라는 거예요. 바이든, 미국, EU, 유럽 모두 웨이퍼 반도체에 대해서 관심을 굉장히 강하게 두고 있다라는 거죠. 반도체 전쟁이 이제 61조를 쏜다. 반도체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은 또 저희가 뭐 아마 이제 거의 매일같이 영상 자료를 이제 올려드리고 공유해드리는 부분인데, 반도체 시장은 엄청나게 커질 거라고 제가 몇 번이고 강조를 했습니다. 당연히 뛰어들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뭐 에너지 산업도 그렇지만 좀 성장이 두드러지게 보이는 산업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미리서 공부하고 미리서 대비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투자의 기회가 오는 겁니다. 지금 뭐 2600선까지 빠지는 거 예상했다. 나는 정확히 2600 빠지는 거 예상하고 거기서 이제 반등할 것까지 예상했다 하는 분은 점쟁이밖에는 없어요. 그분들 말도 뭐 100% 신뢰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전반적인 시장이 이제 무너지는 것까지는 우리가 아주 그 정밀하게 타점을 잡을 수는 없습니다. 그걸 바라시면 안 돼요. 주식이라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의 그 위험성을 동반하는 상품이다 보니까 뭐 그런 정도의 위험은 우리가 리스크는 안고 가는 겁니다. 안고 가는 건데, 이렇게 전체적인 시장, 글로벌 시장이 어떻게 변할 것이다라는 거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지 추후에 우리가 지금이죠. 이제 지금부터 시작될 겁니다. 반등장이 올 때, 상승장이 올 때 어떤 종목을 우리가 매수해서 좀 뭐 우리 표현으로는 좀 재미를 볼지, 수익을 볼지, 어떻게 투자 아이디어를 이끌어낼지는 미리서 이렇게 산업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반도체 전쟁, 그 반도체 시장이 계속 커진다라는 뉴스고, 마찬가지입니다. 대만 외교부, EU와 유럽과 반도체 분야 협력 의지가 이제 매우 크다. 대만 외교부 뭐죠? 대만 TSMC 바운드리면 뭐죠? 우리나라 삼성전자 박터지게 싸우죠. 인텔도 쫓아오고 있어요. 미국의 인텔도. 근데 이제 인텔은 후발주자고, 우리나라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TSMC를 어떻게 잡아낼 수 있을지, 그 시장 점유율을 어떻게 뺏어올 수 있을지를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TSMC의 그 시장 점유율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면 삼성전자 당연히 더 좋은 호실적을 낼 수가 있겠죠. 우리나라 지수하고 우리나라 그 코스피 지수하고 삼성전자 지수를 놓고 보면은 거의 유사하게 흘러갑니다. 그만큼 그만큼 반도체 산업이 우리나라 전체 시장을 관장하는 그 영향력이 얼마나 크다라는 걸 알아야 되시는 거고, 그렇게 큰 우리나라 산업에서 그렇게 큰 산업이 반도체 산업이면 당연히 알아야죠. 알아야 되고, 이러한 정보들, 이러한 이슈들
제깍제깍 머릿속에 넣어 놓으셔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바로바로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노란톡방 아래에 있는 노란톡방 들어오셔가지고 그런 정보들 즉각 시시각각 받아들이셔야 되죠. 받아보시면 되시는 거죠. 무료로 받아보시는 겁니다. 테슬라는 이제 미국 최대 전기차 제조업체, 바이든이 취임 후로 처음으로 공개 언급을 했다라는 거죠. 전기차 하면 또 바로 떠올라야죠. 2차 전지, 반도체, 뭐 2차 전지, 그리고 오늘 말씀드릴 에너지 산업,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뭐 제약바이오라든가 전부 다 지금 시점에 우리가 반드시 알아놔야 될, 머릿속에 넣어놔야 될 산업이니까 제가 몇 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기사도 가져와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성장할 산업, 앞으로 성장할 그 미래가 굉장히 밝은 산업에다가 우리가 관심을 두고 시선을 좀 둘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를 한 번 또 제가 강조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릴 에너지 산업 쪽 관련된 내용인데 IEA 사무총장이 지금 시점에서 가장 또 중요한 지정학적인 이슈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계속 그 가스 공급을 가지고 가스 공급을 풀었다, 뭐 늘렸다, 뭐 잠궜다 하면서 지속적으로 그 자원을 무기화하는 행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이렇게 한다면 경제적으로 타격을 경고를 했다라는 기사이고, 뭐 비슷한 게 예전에 뭐 호주가 중국의 석탄 수출을 아예 금지를 해버렸죠. 그러면서 이제 중국의 이제 에너지난이 굉장히 심해져가지고 뭐 또 한동안 이슈가 되었던 적도 있었잖아요. 이런 부분들, 자원이, 에너지가 이제는 무기가 되는 겁니다. 그게 패권이 되는 거고, 그런 것을 이제 한 번 더 현재 사례에 대해서 가져와서 말씀을 드려봤고, 우크라이나 사태로 이제 알루미늄 값이 이제 뭐 곡물 값이 뭐 들썩들썩하고 있다. 뭐 전쟁에 대한 이슈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뭐 전쟁이 실질적으로 벌어질 확률은 낮다고 합니다. 낮다고는 하는데 일단은 이게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는 우리가 여기에 대한 지정학적인 이슈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우리가 주목하고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란의 핵합의 타결이 되어가지고 WTI, 그러니까 서부 텍사스 중진류죠. 이제 원유 가격이 좀 많이 내려왔다. 뭐 100불 간다.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지정학적인 이슈 때문에 100불이 넘어갈 것이다라는 전망도 있었지만 어쨌든 지금은 또 다시 진정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까지 현재 이제 우리 시장을 비롯해서 글로벌적으로 우리가 좀 파악해 두면 좋겠다라는 시장에 대한 점검을 좀 한번 해봤고요. 잠깐 쉬었다가 이제 제가 에너지 산업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산업을 알아야 수익이 보인다. 오늘 말씀드릴 산업은 에너지 산업입니다. 에너지 산업. 에너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에너지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참 고마운 일이죠. 우리가 이제 그 에너지를 사용한다라는 거, 예를 들어서 뭐 전기를 사용한다는 거에 대해서 부족함이 없잖아요. 부족함을 느끼고 사시는 분들도 없으시잖아요.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가 잘 돼 있는 건데 어찌되었건 이 에너지 산업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잘 알아둬야 됩니다. 현 시점에서의 다양한 이슈들도 존재하는 게 에너지 산업이고, 그리고 좀 변화의 그 혁신기에 지금 들어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에너지 산업에 대해서는 계략적인 이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주식 투자를 한다 했을 때 나는 뭐 에너지 이렇게 어렵고 딱딱한 거 뭐 몰라도 될 것 같은데가 아닙니다. 에너지 산업은 앞으로 우리가 무조건 주목해야 돼요. 주식 투자를 하려고 한다라면은 당연히 주목을 해야 되는 게 에너지 산업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에너지 산업에 들어가는 게 이제 뭐 전통적인 방식의 화력 발전, 그리고 태양광 발전, 뭐 풍력 발전, 원자력 발전, 제가 이렇게 적어왔어요. 화력 발전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은 뭐 미세먼지 많이 나오게 생겼죠. 뭐 석탄을 이용해서 뭐 말 그대로 화력으로 이제 굉장히 그 높은 열을 가해 가지고 발전을 하는 게 화력 발전이고, 태양광 발전 같은 경우는 이 그 태양광 패널을 통해 가지고 햇빛을 받아 가지고 그것을 에너지로 만들어서 에너지로 만드는 것을 태양광 발전이라고 하고, 풍력 발전 같은 경우는 뭐 바다나 뭐 여기 제가 가져온 이미지는 바다인데 산에서도 많이 하죠. 산에서도
산에서 많이 그 바람 에너지를 이용해 가지고 바람이라는 그 바람을 통해 가지고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게 풍력 발전이고요. 원자력 발전 같은 경우는 이제 핵융합 기술을 통해 가지고 뭐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게 원자력 발전이죠. 여기에 제가 적어놓은 것, 이미지로 가져온 것 제외하고도 뭐 풍력 발전이라든지 뭐 지력 발전이라든지 혹은 뭐 바이오 발전 같은 것도 있습니다만, 지금의 우리가 에너지 산업에서 특히나 우리가 좀 어느 정도 계략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지 좋은 부분들, 그리고 또 몇 가지 이슈가 좀 들어가 있는 에너지 산업에 대해서 가져온 거니까요. 일단 이렇게 살펴보시면 될 것 같으시고, 에너지 산업을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특히나 왜 중요하게 봐야 되는지, 교집합이 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지구온난화입니다. 지구온난화. 무슨 뭐 과학 시간으로 들어가는 것 같으시겠지만, 지구온난화로 인해 가지고 지금 전 세계의 탄소 배출권에 관한 이슈가 굉장히 도드라지고 있어요. 지금 뭐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 내부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글로벌 핵심 그 해결 문제 중에 하나인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근데 이제 뭐 우리나라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텍사스에 지금 공장이 있잖아요. 텍사스에 공장이 있는데 그 미국 텍사스의 공장에 허리케인이 굉장히 그 심한 허리케인이 와가지고 공장 가동이 멈추고 천문학적인 또 손실을 봤던 적이 있습니다. 미국뿐만 아니죠. 뭐 동남아 같은 경우에는 뭐 헤일이 뭐 거길 덮쳐가지고 뭐 그쪽에 있는 뭐 공장들이 뭐 스탑되고 뭐 수많은 인명피해는 물론이고 뭐 그런 일들도 있었고, 유럽도 이상 기후가 많이 나오고 있고, 뭐 우리나라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아주 해당이 안 되는 건 아니죠. 뭐 이렇듯 제가 이제 하나하나의 사례를 다 말씀드릴 수도 없을 만큼 좀 무수한 자연재해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다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이제 기인한 문제들이다. 그러니까 이 심각한 문제를 우리가 해소하자라는 의미에서 작년에 있었죠. COP26이라 그래가지고 전 세계적인 이제 그 글로벌 리더들이 모여가지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러한 그 움직임이 사실은 뭐 94년도 뭐 유엔 협약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교토의정서 그리고 15년도에 파리 기후 협정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뭐 피포 55라고 뭐 탄소 중립을 외치는 뭐 협약서 같은 것도 나올 정도로 지속적으로 우리가 전 세계적인 관심과 이목이 쏠려 있는 부분이 이쪽 파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는 거고, 그렇다 보니까 이 안에서 뭐 수익이 될 만한, 그러니까 우리가 집중하고 살펴봐야 될 게 단기적으로 뭐 1, 2년 안에 해소될 문제가 아닌 거죠. 단기적으로 1, 2년 안에 해소될 문제가 아니다 보니까 당연히 이쪽 산업에, 에너지 산업에 관련되어 있는 뭐 기업이라든가 그 이슈들을 우리가 명확하게 파악을 하고 실시간으로 가져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엄청난 투자 아이디어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곳이 이 에너지 산업이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거고, 하나씩 좀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라고 했을 때 먼저 화력 발전입니다. 화력 발전하면은 제가 앞에서 보여드렸던 사진인데 뭐 정말 그 지구 온난화를 걱정하는 세계의 우수한 리더들이 가장 좀 불편해할 수 있을 것 같죠. 이미지만 봐도.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실제로도 가장 그 탄소 배출량이 많은 게 화력 발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화력 발전을 없애자. 그러니까 이제 석탄이라는 이제 원재료를 아예 사용하지 말자라는 주제로 COP26 영국에서 벌어졌죠. 26번째 이제 회담인데, 이때 이렇게 이제 석탄을 아예 사용하지 말자라는 논의가 되었었는데, 중국하고 인도가 절대 안 된다. 점차 줄여가는 것은 몰라도 아예 완전히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석탄을 완전 철폐하자라는 부분은 무산이 되고, 이제 뭐 줄여가자라는 식의 좀 애매하고 좀 약한 규제로 그쳤었는데, 근데 이제 중국과 인도가 못 사는 나라에서 그러냐? 사실은 이제 전 세계적인 비율로 봤을 때 아직은 화력 발전의 그 에너지 생산량에 빗대어 봤을 때, 그 비중으로 봤을 때는 화력 발전이 가장 크기는 합니다.
가장 크기는 하고, 이를 대체하기 위해서 이제 뭐 다른 신재생 에너지를 어떻게 개발해야 되느냐가 이제 그 전 세계적인 퀘스천 마크인 건데, 해결해 나갈 문제인 건데, 지금 이제 화력 발전에서는 그러한 이슈가 있고, 뭐 우리나라도 많이 있습니다. 서해안하고 남해안 연역에 고루 퍼져 있죠. 화력 발전. 화력 발전에 대해서는 이제 이 화력 발전에서 나오는 엄청난 에너지 양을, 그 비중을 어떻게 대체할지를 우리가 잘 찾아내야 되는 게 가장 큰 핵심 문제입니다. 특히나 COP26에서 연구에서 벌어진 COP26에서 석탄을 완전 사용하지 말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중국과 인도가 굉장히 크게 반대 의사를 표했다. 그러면서 완만한 해결이 되지 않았다라는 점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는 파악하고 있으면 되실 것 같으시고, 그리고 그 화학 발전이 얼마나 무서운지에 대해서 또 최근 사례가 있었죠. 호주에서 이제 중국의 석탄 수출을 아예 안 해버리니까 중국 경제가 완전히 마비되는, 그만큼 그 석탄, 그러니까 화력 발전에 대해서 그 의존도가 높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 예가 이번에 호주에서 중국의 석탄 수출을 막아버렸던 사례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에 살펴볼 게 태양광. 태양광 발전. 태양광 발전은 뭐 사실은 뭐 우리가 고속도로를 타고 뭐 어디를 갈 때 옆에 보면은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가지고 태양광 발전을 하고 있는 모습을 많이 봤었죠.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큰 붐을 일었었던 게 태양광 발전이다 보니까 다들 주변에서 쉽게 접해 보셨을 것이고, 여기 그 이미지에 보시는 대로 이렇게 태양광 패널에 햇빛을 받아서 그것을 이제 에너지화하는 게 이제 태양광 발전입니다. 그럼 뭐 우리의 그 짧은 생각으로 뭐 사막이라든지 그런 데다가 해놓으면은 태양빛이 세니까 더 발전 효율이 좋겠네 라고도 말할 수가 있겠지만, 또 사막 같은 경우는 뭐 모래바람으로 인해서 모래가 이 태양광 패널에 들어가면서 또 에너지 생산하는데 방해 요소가 되는 뭐 그런 애로 사항도 있다고 합니다. 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우리 이제 그 전 세계적인 이제 그 친환경 에너지에 투자를 아끼지 않는 기업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겠지만, 캐펙스를 늘려서 해결해야 될 문제겠지만, 그런 뭐 문제점이 있다라는 점도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될 것 같으시고, 그리고 이 부분은 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중국에 신장 위구르 자치구가 있죠. 여기 몽골과 이제 인접해 있고, 이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 대한 미국의 압박이 굉장합니다. 인권 문제를 둘러싼 압박이 굉장해요. 근데 왜 그런지, 왜 하필 뭐 인권 문제를 가지고 이곳을, 뭐 인권 탄압이 분명히 일어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그 주식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다른 시각으로 좀 다른 측면의 시각으로 좀 봤을 때, 여기 신장 위구르 자치구가 태양전지 원재료인 폴리실리콘 산지입니다. 제가 그 에너지 산업이라는 게 뭐 자원의 무기화가 될 수가 있으면서 굉장히 그 앞으로 새로운 패권을 가질 수 있는 게, 에너지 산업에서 패권을 가질 수 있는 국가가 이 전체 세계에 패권을 가질 수 있는 국가가 될 확률이 높거든요. 근데 이제 이 하필 신장 위구르 자치구가 이 태양광 발전, 태양전지의 원재료인 폴리실리콘 산지라는 점, 이 부분도 우리가 체크를 해두시고 알아두셔야 될 것 같으세요. 예를 들면 지금 뭐 중국의 스마트폰 기업, IT 기업인 화웨이가 굉장히 어려워졌죠.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죠? 미국의 규제였잖아요. 스마트폰 산업도 분명히 그 미래를 이끌어갈 하나의 핵심 산업 중 하나다 보니까 미국에서 제재를 해서 화웨이라는 기업이, 그러니까 중국의 스마트폰 시장, 중국의 스마트폰 산업이 굉장히 침체기를 맞이했습니다. 이 신장 위구르 자치구도 이 에너지 산업의 태양광 발전, 여기에 핵심 원재료인 폴리실리콘 산지라는 점도 우리가 기억을 해두실 필요가 있어요. 이런 부분도 이제 전반적인 그 세계 주식시장, 결국 주식시장이라는 것 자체가 그 세계하고, 그러니까 글로벌 경제하고 바로 이어지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파악해 두시면 좋다라는 부분 때문에 한 번 더 설명을 드린 거고, 그러니까 태양광 발전 같은 경우는 글로벌에서 1등,
글로벌 1등 국가는 중국입니다. 중국이고 또 특히 태양전지 원재료 폴리실리콘 산지가 여기 신정유구르 자치구다 라는 점까지 제가 한번 체크해 드리는 거고, 그리고 풍력, 중요합니다. 풍력도 굉장히 중요해요. 풍력 발전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바람을 이용해 가지고 에너지를 생산해내는 발전을 풍력 발전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그 강원도 놀러 가면은 강원도에 이제 그 마찬가지로 강원도 산봉우리에 이렇게 풍력 발전 단지가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 제주도 혹은 제주도 아니라 동해안 따라가다 보면 이런 게 있죠. 해상에도 풍력 발전이 이렇게 있습니다. 풍력 발전이라는 것 자체가 육상 풍력 발전하고 해상 풍력 발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풍력 발전의 또 단점이 아무래도 소음이 좀 있습니다. 소음이 좀 있고, 그리고 이제 소음이 좀 있고, 야생동물, 새라든가 야생동물이 거기 치여 죽고 그런 문제점들이 있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태양광도 마찬가지인데, 풍력도 자연에서 오는 에너지를 바탕으로 에너지를 이제 재생산해내는 것이다 보니까 꾸준하지가 않고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바람이 많이 부는 날도 있고 적게 부는 날도 있고 그런 문제점들이 분명히 도산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요즘 조금 더 그 발전의 방향에 포커스를 맞춘 쪽이 육상 풍력 발전보다는 해상 풍력 발전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가 터빈이라고도 하고 블레이드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이제 큰 날개가 쉽게 우리 선풍기 돌아가듯이 돌아가면서 열 에너지를 발생을 하는 거잖아요. 에너지를 생성을 하는 건데 점점 커집니다. 여기 제가 이미지 가져온 것처럼 점점 그 규모가 커져요. 바다에, 해상에 설치하려고 하고 점점 규모를 키워갑니다. 바닷가 같은 경우가 일반적으로 좀 바람이 좀 양질의 바람이 꾸준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해상 풍력 발전이 더 각광을 받고 그쪽에 대한 기술, 캐펙스를 늘려가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 핵심 기술이 그 터빈을 더 키우는 거죠. 터빈을 더 키우다 보면은 한 번 돌아갈 때 에너지를 훨씬 더 효율적으로 많이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 터빈 만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이제 그 글로벌 1등 국가는 아무래도 유럽 쪽 국가이고, 유럽 쪽 국가에서 이제 이 터빈, 이 해상 풍력 발전에 관련된 기업들, 거기와 같이 밸류체인 연계되어 있는 국내 기업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살펴볼 수도 있으시고, 또 요즘 같은 경우는 해외 주식까지도 바로 직접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 보니까 분명히 이런 곳에 투자 기회가 있을 수가 있다라는 점도 우리가 체크를 해둬야 되는 부분이죠. 국내 기업 중에 좀 우리가 주목해서 볼 부분은 두산그룹이 있죠. 두산그룹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연계되는 밸류체인과 해당되는 기업들을 우리가 찾아서 본다면 또 투자 아이디어를 얻을 수가 있는 거고, 원자력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바로 뒤에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시간 관계상 잠깐 쉬었다가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텐데, 친환경 에너지가 이제 이 화력 발전을 전체적으로 대체할 수가 없다 보니까 원자력 발전이 나오는 거거든요. 원자력 발전이 나오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뒷부분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쉬었다 갈게요. 자, 이제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원자력 발전이라는 게 이제 핵융합 기술을 통해 가지고 발전을 하는 거,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게 이제 원자력 발전인데, 원자력 발전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화력 발전, 태양광 발전, 풍력 발전 다 통틀어 가지고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에너지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단위 원가가 가장 적게 들어가요. 비용이 가장 적습니다. 그리고 탄소를 배출한다라는 점에서 가장 친환경적이에요. 가장 친환경적이고, 실제로 또 현재 각 나라 전 세계적으로 가장 또 많은 그 에너지를 생산해내고 있는 비중이 큰 발전이 원자력 발전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청정 에너지고 저렴한 에너지고, 그리고 이미
이미 그 충분히 많은 발전량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장점이 많이 있지만 큰 문제가 뭐냐, 체르노빌 사태라든가 후쿠시마 사태, 체르노빌이나 후쿠시마 사태 다들 아시죠? 체르노빌 사태가 있었고 후쿠시마 사태가 있었습니다. 뭐 그 전으로 넘어가면은 뭐 스미라시 사태도 있었고 미국, 뭐 일본에서 가까워서 또 너무 잘 알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최근이죠. 2011년도니까 후쿠시마 사태도 있었습니다. 한번 잘 관리를 하면은 문제가 뭐 없을 수 있겠지만 한번 큰 사고가 직면했을 때 그 피해가 너무 어마무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자력에 대해서 이게 이제 친환경 에너지는 맞지만 이거 계속 우리가 이용을 해야 되냐, 사용을 해야 되냐라는 논의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죠. 전 세계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많습니다. 말이 많아요. 실제로 우리 그 지금 문재인 대통령 정권 시기 같은 경우에는 탈원전이라 그래가지고 원자력 발전 자체를 이제 점진적으로 아예 없애버리겠다라는 정책을 펼치고 있죠.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미국도 비슷한 기조를 보이다가 요즘 제가 이제 또 원자력 발전만 따로 떼놓은 게 요즘 좀 움직임이 달라지고 있어요. 요즘 좀 움직임이 달라지고 있다 보니까 국내 기준으로 원자력 발전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소외를 받다가 요즘 들어서 굉장히 다시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원자력 발전 이게 뭐 위험할 수도 있고 하지만 원자력 발전이 그 이미 차지하고 있는 에너지 생산에 있어서 이미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클 뿐만 아니라 뭐 장점, 뭐 저렴하다거나 청정 에너지라던가 라는 장점이 무수히 많은 게 또 원자력 발전이다 보니까 이것을 극단적으로 아예 우리가 없애버리지 말고 탈원전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방식을 조금 바꿔가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라는 식의 논의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시점 원자력 발전 정말 또 중요합니다. 에너지 산업이 뭐 친환경 에너지라든지 뭐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다 중요해요. 다 중요한데 조금은 특히나 우리나라 국내 관점에서는 조금은 그 기대하는 만큼 빠른 진전이 있기가 어려울 수는 있지만 있습니다. 그런데 원자력 발전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뜨거운 감자로 화두에 올라와 있다 보니까 이곳에서 원자력 발전에서는 우리가 다양한 투자 아이디어를 분명히 얻어낼 수 있는 게 원자력 발전입니다. 지금 시점에서 지금 시점을 제가 강조를 해드리는 거예요. 지금 시점을 제가 강조를 해드리는 거고, 그리고 그래서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 뭐 그린 텍소노미라는 게 이제 유럽에서 지정을 한 건데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 활동의 범위를 좀 정해서 해보자라는 게 그린 텍소노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이제 그 원자력 발전을 이용하고 뭐 원자력 발전뿐만이 아니죠. 신재생 에너지라던가 쉽게 이제 화력 발전이 아닌 조금 우리가 탄소를 좀 배출을 좀 적게 하고 뭐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를 해보자라는 게 그린 텍소노미인데 우리나라에 적용시킨 게 또 K 그린 텍소노미라고 또 불러서 관련된 이슈들이 또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죠. 탄소 배출하는 것 자체가 문제다 보니까 CCUS라 그래가지고 배출된 탄소를 어떻게 이제 정화시키는 작업을 할 것인가에 대한 기술도 나오고 있고 같이 이제 연관지어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내용이죠.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환경, 에너지 관련돼 가지고는 좀 이슈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러면은 이제 원자력을 어떻게 그린 텍소노미에서는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방안에서 위험성이 분명 큰 것은 맞으니 소형 모듈 원전이라는 SMR, 스몰 모듈 이제 뭐 원자력이라는 말이죠. 작은 모듈 원전을 만들어서 이걸 한번 활용해 보자라는 쪽으로 이제 스탠스를 좀 바꿨습니다. 유럽 내부에서도 원전을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국가하고 부분적으로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국가로 나눠가지고 의견 대립이 팽배했고, 그래서 그러면은 원자력 발전을 우리 그 친환경 그린 텍소노미에 포함을 시키느냐 말아야 하느냐에 대한 논의가 끊이지 않고 있었는데 결론이 어떻게 났죠?
원자력 발전을 포함시키자라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 정치인들 또 대선 앞두고 있죠. 거기에 대해서 또 발빠르게 대응을 했어요. 국내도 세계적인 흐름에 맞춰가지고 대응을 해야 되는 거니까. 거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둬야 될 개념이 SMR, 소형 모듈 원전이라는 거죠. 이제 뭐 기존의 원자력 같은 경우에 뭐 다 좋았지만 좋은 장점들은 그대로 가져가고 뭐 친환경적이다, 비용이 좀 저렴하다, 그리고 비용이 저렴하다 보니까 화력 발전을 1대1로 대체가 가능하다. 화력 발전의 발전량을 1대1로 대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라는 장점들은 다 가져가고 소형 모듈 원전 형태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단점인 그 사고가 났을 경우를 대비한 뭐 그런 그 위험 요소를 최소화시켰다라는 장점을 가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캐펙스를 늘려가면서 결국은 이제 개발해 나가는 거죠. 기술 혁신을 일어나 나가는 건데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소형 모듈 원전인 SMR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고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린 텍소노미 유럽에서부터 오는 겁니다. 소형 모듈 원전을 한번 이용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자. 그리고 원자력 발전은 우리 그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전반적인 전 세계적인 그 협의 안에서 원자력 발전은 포함시켜야 된다. 배제시켜서는 안 된다 라고 결론이 났어요. 그러면서 나온 게 뭐다? SMR 소형 모듈 원전이다 라는 거죠. 다만 이제 소형 모듈 원전에서 이제 우리가 또 이제 생각을 해야 될 거는 아직은 초기 단계의 기술입니다. 초기 단계 기술. 아직 그 명확하게 뭐 성과를 입증을 했다라던가 혹은 뭐 기술적으로 완벽한 완성된 형태는 아니라는 거죠. 뭐 그런 점이 걸리는 부분, 우리가 이제 고려해야 될 부분은 맞지만 SMR 소형 모듈 원전에 대한 이슈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야 되시고 여기와 관련 테마주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노란톡방에서 알려드릴 텐데 같이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뭐 제약회사 관련돼 가지고 뭐 일정 이슈가 있는데 뭔지도 모르고 그냥 20% 30% 올라간다고 마냥 좋아만 하고 뭐 부러워라 하고 뭐 진입 못했겠죠. 뭐 정보를 알아야지 하겠죠. 마냥 그 부러워만 하고 뭐 그러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미리미리 올라갈 수 있는 테마라든가 올라갈 수 있는 산업 섹터에 대해서 그 안에 굵직한 이슈들, 특히 지금 현 시점에서 어느 시점 현 시점에서 우리가 알아둬야 될 부분들은 미리미리 숙지를 해놔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지금 뭐 원자력 발전 같은 경우는 이러한 이슈가 있다. 이러한 이슈로 흘러가고 있다. 라는 부분이고, 그래서 대선을 앞두고 있죠. 대선을 앞두고 있고 정부 정책에 반하는 종목, 반하는 산업에 대해서는 쳐다도 보지 말라는 주식 격언이 있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두 그 양당의 유력한 대선 후보들이 어떤 정책을, 에너지 산업에서 어떤 정책을 펼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겠죠. 같은 경우는 뭐 에너지 고속도로라 그래가지고 뭐 에너지를 뭐 자율 자급으로 배포할 수 있고 뭐 좀 어려울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은데 개인이 뭐 생산도 하고 소비도 하고 뭐 그런 것을 자연히 이어가지고 뭐 에너지를 고속도로처럼 사용하겠다라는 정책을 발표를 했었고, 같은 경우는 K 원전이라 그래가지고 특히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 좀 강한 본인의 주장을 펼쳐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지금 그 에너지 산업에서 원전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자라고 한다면은 탄소 중립 2050년도까지 탄소 중립 이루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느냐. 이재명 같은 경우는 2050년도도 늦다. 2040년도까지 탄소 중립을 이룩하겠다. 라는 주장을 펼쳤고, 이 주제에 대해서 는 산업계의 의견 수렴이 좀 필요하다. 뭐 무조건 찍어 누르기식이 아니라 산업계 전반의 의견 수립을 좀 먼저 해봐야겠다. 이제 탄소 중립이라는 안건에 대해서는 두 후보 모두 동의를 하고 신경을 많이 쓰고 있겠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 경우는 2040년까지 조금 더 그 시기를 단축시켜 보겠다. 점진적으로 급진적으로 해보겠다라는 거고, 같은 경우는 뭐 탄소 중립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나 전반적인 산업계의 의견과 좀 조율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정말 중요한 거 탈원전 관련해 가지고는 이재선 후보 같은 경우는 뭐 신한울 뭐 3호기 4호기
국민의 의견을 다시 수렴을 좀 해보겠다. 그리고 이제 뭐 탈원전 정책에 좀 발전적으로 계승을 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나라 그 원전 같은 경우가 보통 이제 그 동해안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좀 설치가 되어 있고 전남 영광에 또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문재인 정권에 들어오면서 기존에 이제 공사를 하고 있었던 원전마저도 잠깐 정지, 잠깐 정지, 탈원전 해야 되니까 잠깐 정지 시켜놓고 뭐 점진적으로 원전 자체를 없애자, 사용하지 않고 없애자라는 이제 방향으로 취해 오던 게 현실인데, 후보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아예 탈원전이 아니라 원전이라는 것 자체는 좀 최소화하면 좋지만 그래도 완전 탈원전이 아니라 조금은 그 계승을 하면서 이어가 보자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는 이제 신한울 3호기 4호기 건설을 다시 하겠다, 스탑시켜 놓던 걸 다시 하겠다, 다시 할 것이고 원자력 발전 비중을 30%, 이 정도는 유지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지금 뭐 우리가 이제 그 뭐랄까요, 가시적으로 봐야 될 부분은 두 후보 모두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 탈원전을 하겠다, 아예 없애버리겠다라고 했던 건 아니라는 거죠. 대표적인 그 여당의 같은 경우도 여당의 그 기존 탈원전 정책을 그대로 이어가겠다가 아니라 원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뭐랄까요, 그 유연한 사고로 바라보겠다라는 거고, 같은 경우는 원선을 이제 좀 기존 형태를 유지하면서 확대시키겠다라는 의견 표명을 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에너지 산업에서 특히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두 정권, 어느 정권이 되더라도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는 전망이 밝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해석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다시 좀 더 넘어가서 에너지 산업 알아줘야 됩니다.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건데 새로운 패권이 될 거예요. 우리가 반도체 산업을 잡게 되면은 우리 국가 경쟁력이 높아지는 겁니다. 국가 경쟁력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뭐 다른 표현으로는 새로운 패권이다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반도체 산업을 잡으면은 새롭게 국가 경쟁력이 높아지는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는데, 앞으로는 에너지 산업 또한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에너지 산업이 그렇게 중요하다 보니까, 패권을 줄 수 있는 그만큼 중요한 산업이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중국을, 태양열 발전에 대해서 선도하고 있는 나라인 중국을 견제하는 거죠. 반도체 산업도 똑같이 견제를 했잖아요. 반도체 산업도 견제를 했고, 또 뭐 스마트폰, 모바일 시장도 견제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도 같이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세계적으로 가장 뜨거운 이슈이고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부분이니까 더더욱이나 우리가 단순히 그 시사상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바로 적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구온난화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새로운 기술 혁신으로 인해서 뉴 패러다임으로 에너지 산업이 이제 굉장히 좀 발빠르게 변화가 있을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기회를 캐치를 해나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안에 10배 종목, 20배 종목 나오는 겁니다. 이 안에서 10배 종목, 20배 종목 나오는 거예요. 10배 종목, 20배 종목이 나왔던 영역들, 특히 또 제가 강조해드렸던 부분들, 반도체, 그리고 뭐 5G, 2차전지, 전기차 다 나왔잖아요. 제약바이오 다 그런 쪽에서 나왔잖아요. 시멘트 산업에서 안 나왔잖아요. 여기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모두 알면 좋죠. 뭐 시멘트 산업이든 두루 알면 좋지만 더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산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집중해서 보자라는 겁니다. 에너지 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에너지 산업과 관련되어 있는 세부 테마로 나눠가지고 저희가 이제 뭐 교육 자료라든가 뭐 더 깊은 이해를 할 수 있는 자료들을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아래에 있는 노란 톡방 들어오셔가지고 자료 달라고 말씀해주세요. 말씀해주시고 알아야지. 제가 이제 그 시간 관계상 뭐 관심 종목이라든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좀 못 드렸는데, 그런 부분까지 두루두루 해서 제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드리고 또 자료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오셔가지고 비용 드는 거 아니잖아요. 오셔가지고 자료 같이 나눠보시고 공부하시고 투자 아이디어 얻어가실 수 있는 여러 시청자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